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인크레파스 강사 장동혁입니다. 3강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연산자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들은 라면을 끓여서 먹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물을 끓이고 봉지를 뜯은 뒤 라면을 뜨거운 물에 넣고 삶아서 예쁜 그릇에 담은 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딱히 맛있게 보이지는 않죠.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던 라면이 1년의 조리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라면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기서 라면과 물을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냄비나 라면 그릇은 변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변수라고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끓이거나 스프를 넣는 등의 이러한 행동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 바로 연산자입니다. 수학에서 연산 기호는 우리에게 익숙한 더하기, 빼기부터 인테그럴, 시그마 등 다수 생소한 기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바에서 연산자는 수학에서의 연산 기호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생소한 연산자를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연산을 먼저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연산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연산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죠. 또 수학에서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해 주는 것처럼 자바에서도 이제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괄호가 우선순위 0순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맞게 코드를 작성하셔야지만 컴퓨터에게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제들을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습득될 것이며 헷갈리실 경우에는 자료를 다시 참고하면 되므로 딱히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연산자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시간상 생략된 연산자는 자주 쓰이지 않는 연산자이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념서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감연산자는 1을 증가시키거나 1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산자로 플러스 2개나 마이너스 2개를 연달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1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 변수 안의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에만 가능할 겁니다. 캐릭터형 또한 캐릭터형 저희 배웠죠? 내부에는 숫자 형태로 저장되는 구조이므로 캐릭터형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int 타입의 인크리먼트라는 변수에 5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 앞에 플러스 플러스, 즉 증가 연산자를 해주었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인크리먼트를 출력했더니 6이라는 숫자가 출력됐습니다. 즉 인크리먼트는 6이 되었죠.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인크리먼트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데요. 인크리먼트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즉 인크리먼트에 인크리먼트 자신의 값에 1을 더한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5였는데 1을 더해줬기 때문에 6이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감소 연산자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디크리먼트라는 변수에 5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시켜주었죠. 그리고 디크리먼트를 찍어 보니까 4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전이형은 이렇게 앞에 붙은 걸 전이형이라고 하고, 이걸 뒤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뒤에 붙인 것을 후이형이라고 합니다. 전이형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후이형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산술연산자인데요.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연산자죠. 단순 연산할 시 사용하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퍼센트 기호라는 게 있는데요. 퍼센트 기호는 나눈 나머지를 반환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x라는 곱하기 대신에 이런 별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누기 기호 대신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넘버 1이라는 인트형 변수에 10을 담았죠. 그리고 넘버 2라는 변수에 4를 담았습니다. 넘버 1과 넘버 2를 곱하게 되면 40이 되겠죠. 출력하면 40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죠? 그렇다면 이제 좀 생소한 퍼센트 연산자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번엔 플롯의 넘버 1이라는 변수에 10.25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f를 붙이신 이유는 모두 아실 거예요. 플롯의 값을 담을 때는, 플롯 리터럴을 만들 때는 f를 붙여줘야 됩니다. 인트형 자료형에 넘버 2라는 변수에 4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넘버 1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 달라 했더니 2.25가 출력이 됐네요. 자, 보시면 10.25를 한번 4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2.25가 남겠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4보다 작으니까. 이 2.25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25를 출력해 주었죠. 8 안 적어줬네요. 예, 그렇게 삼술연산자가 끝이 났고요. 다음 비교연산자인데요. 비교연산자는 연산자의 좌측과 우측의 값을 비교를 해서 이제 맞는 비교일 경우 참을, 그리고 틀린 비교일 경우 거짓을 반환합니다. 같음을 비교할 때는 equals가 2개를 붙이셔야 돼요. 이 equals가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변수에 값을 대입해주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꼭 2개를 쓰셔야 되고요. 다름을 비교할 때는 느낌표 equal을 붙이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int형 자료형에 넘버 1이라는 변수에 5를 넣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int형에 넘버 2라는 곳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체크라는 불리언형의 변수에 넘버 1과 넘버 2가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이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넘버 1과 넘버 2가 같나요? 다르죠. 5와 10은 다른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가 false가 나올 거고요. 결국 체크에는 false가 담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같지 않냐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다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넘버 1과 넘버 2는 다르죠. 그러므로 이 연산에서는 true를 반환할 것입니다. true. 그럼 체크는 또 true가 쌓이겠죠. 그래서 체크를 출력해보면 true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연산자인데요. 논리연산자는 좌측항과 우측항에 true 또는 false의 논리값이 위치하게 되고, 이 두 항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true가 반환되거나 false를 반환합니다.
바로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자, 불리언형의 b1이라는 변수에 3이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비교연산자죠. 3이 1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true가 입력될 겁니다. 그리고 b2에는 그냥 바로 false를 입력시켰네요. compare라는 변수에 이러한 결과를 담을 텐데 b1 그리고 and 그리고 b2 연산을 했습니다. 자, b1은 true이고 b2는 false이죠. 자, and 연산의 경우에는 좌우의 향이 모두 true일 경우 true를 반환하고 하나라도 false일 경우 false를 반환한다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false이죠. 한쪽은 true이고 한쪽은 false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compare에는 false가 반환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어 연산을 했습니다. 자, 오어 연산의 경우에는 좌우의 항 중 하나라 true일 경우 true를 반환하고 둘 다 false일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한대요. 보실까요? b1은 true죠. b2는 false입니다. 하나라도 true이므로 이 compare는 true가 될 것입니다. 출력을 해본 결과 true가 반환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논리연산자의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넘버 1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시켰습니다. 그리고 넘버 2에는 11이라는 숫자를 입력시켰죠. 자, compare로 비교를 하는데 compare에 뭔가 값을 담는데 넘버 1이 넘버 2보다 작냐? 넘버 1이 넘버 2가 당연히 작죠. true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넘버 1을 증가 연산자를 통해서 1을 증가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1이 되겠죠. 그리고 넘버 2는 11이었는데 감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10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걸 출력했을 시 compare에는 워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true, 여기서는 false가 반환됐겠죠. 왜냐면 11은 10보다 작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연산에서는 true가 발생을 해서 compare에는 true가 담겼으므로 출력을 해보면 true가 반환될 겁니다. 그럼 넘버 1은 11이 되었네요. 여기서 11이 반환되어야 되고 넘버 2는 10이 반환되어야죠. 근데 결과를 보니 이렇게 true는 맞았는데 이 두 연산은, 이 두 변수의 값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논리연산자의 특징인데요.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논리연산자, 오어 연산자나 엔드 연산자 둘 다 좌측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하죠. 좌측에 있는 값을 엔드 연산을 하거나 오어 연산을 합니다. 자, 엔드 연산자일 경우에는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변수가 false이거나 왼쪽 연산 결과가 false이면 얘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즉 얘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true나 false가 나와도 둘 중에 어느 게 나와도 이 연산 자체는 false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어 연산도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연산자 중에 하나가 true이면 연산이 true가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연산이 true이면 오른쪽 연산은 true이든 false이든 어쨌든 얘는 true이니까, 얘는 어쨌든 true이니까 오른쪽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왼쪽 연산이 true일 경우에는 오른쪽 연산도 하겠죠. 왜냐면 얘가 true여야 true를 반환하고 false여야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어 연산할 때도 왼쪽 게 false이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 따라서 이게 전체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오른쪽 연산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예제를 보시면 왼쪽 연산에서 지금 현재
true가 나왔죠. 그러므로 오른쪽 연산은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아예 실행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결과 자체가 true이니까. 그래서 이 연산이 수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넘버 1과 넘버 2는 값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은 논리 연산자 중에 한 종류인 논리 부정 연산자입니다. 논리 부정 연산자는 논리형 자료 좌측에 위치하고 논리값이 true면 false로, 또 false면 true로 변환합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불리언 타입의 플래그라는 변수에 false 값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플래그에 다시 값을 담는데 기존의 플래그의 값에 논리 부정 연산자를 취한 값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그를 출력해보면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는데요. 원래 플래그는 false였지만 논리 부정 연산자를 만나서 true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래그에 논리 부정 연산자를 다시 취한 결과를 출력했을 땐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true였던 플래그가 다시 논리 부정 연산자를 만나면서 false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 우측의 값을 좌측 변수에 넣어주는 연산자로 후위 증감 연산자를 제외하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equals 연산자는 우리가 변수의 값을 넣어줄 때 많이 썼었죠. 그러므로 나머지 연산자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칙 연산자에 이제 equal이 붙은 형태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number1이라는 변수에 10을 넣어줬고요. 그 number1에 마이너스 equals를 붙이고 5를 해줬네요. number1의 값은 결국 5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서 쓰면 넘버1이 있는데 넘버1에 빼먹었네. 마이너스 5를 한 다음에 이 값을 넣어줘라, 이런 대입 연산자입니다. 즉 넘버5가 10이었죠. 여기에 마이너스 5를 하니까 결국 이 결과는 5가 되고, 이 5를 넘버1에 넣어준 거입니다. 즉 이런 연산 문장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바꿔서. 자, 그럼 두 번째 걸 볼까요? 두 번째 거는 모듈러 이퀄스 연산인데요. 이거와 똑같이 넘버2 모듈러 3 이거와 같습니다. 즉 10을 3으로 나눈 뒤 나머지를 다시 이 값을 넣어주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n2는 결국에 1이 될 겁니다. 여기서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상으로 3강 연산자에 대해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연산자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연산자를 반복적인 예제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생소한 연산자를 접하시게 되더라도 그 방법만 간단하게 보시면 무난하게 사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4강 메서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